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현입니다. 최근에 주택 증여하는 거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거의 협박 수준의 어떤 보도 자료를 내고, 그래서 지금 주택을 증여하는 게 죄인인 것처럼 만드는 이런 행정이 잘된 행정이라고는 생각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택을 뭐 언젠가는 뭐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증여하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죠? 죽고 나서 상속하라는 건가요? 지금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00살에 돌아가실 때 상속해주면 그걸 받는 아들은 70인데 그때까지 그러면 못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부는 주택을 증여도 하지 말고 팔라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집이 다 날아갑니다. 팔아서 손에 쥐는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많고, 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세를 놨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내주고 또는 뭐 은행 대출 갚고 세금 내고, 그러면 남는 게 없거나 심지어는 돈이 모자라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참 가혹한 세금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주택 문제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심지어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주택을 증여하는 아버지의 주택 취득 자금도 조사를 하겠다. 엄청난 공포스러운 발표죠. 어쨌든 증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뭐 증여를 해야 되니까 증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전체를 다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다 증여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완벽히 끝나면 조사할 내용도 사실은 없는 것이지만, 보증금이 있다든지 무슨 뭐 대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승계시켜 준다든지, 또는 세금 내는 자금을 뭐 임대보증금으로 이렇게 좀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리즈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과세를 해가지고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내서 그 소송의 결과를 나와 있는 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버지가 아들의 집을 사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집을 팔고 그 집에 아들이 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돈을 조금만 주고도 그걸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이 과연 채무냐, 그거를 인정해줘야 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아버지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는 이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 대가를 어떻게 지급했냐 보니까 일부는 현금을 지급했지만 일부는 임대보증금으로 가름을 했는데, 그 임대보증금이 마치 보니까 아들이 자기 집을 팔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많아요. 또 사례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택을 증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증여하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요? 그러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를 아들이 전세보증을 받는 건데 내가 세입자가 되면 안 되나요?
내가 세입자가 되면 나는 아들 집에서 살면서 이사도 안 가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좋은데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국세청이 판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집은 조금 좀 이상해요. 이게 84제곱미터 이 그 전용 면적 국민주택인데 방이 3개죠 보통. 근데 그 중에 1개를 제외하고 2개에 대해서만 아들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집에는 이미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이 이미 예, 이미 거주 중이에요. 예. 이 집에 거주 중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10억에 매매를 했다면 그럼 아버지는 대가를 10억을 줘야 되는데 1억만 주고 9억은 전세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1억만 아들한테 주게 된 결과가 되는 거죠. 어떤 연유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집을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 임대보증금, 전세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 일로 넘겨줬는데 이것은 실제로 무슨 아들한테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냐. 이것은 가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세를 과세했습니다. 취득세. 증여로 취득세를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취득세니까 아버지가 낸 거죠. 샀으니까. 아버지가 나는 아들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분명히. 계약서 있다.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리고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줬지만 일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보증금하고 상기하겠다. 이걸 가름하겠다라고 특약을 계약서에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된 다음에 바로 이걸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매한 것도 매매 가격도 뭐 전세보증금의 가격도 인근하고 유사해요. 뭐 아주 낮추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아들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걸 가공채무로 봐가지고 증여로 보아서 증여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과세관청인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어떻게 하고 그거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임대차 내용 중에서 방 한 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아들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계약은 중개사가 없이 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 줄 이유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쌍방이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증인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약해지겠죠. 아버지는 근로소득이 있긴 한데 그리고 본인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일부 현금을 줬으니까 일부 현금을 지급한 것이 이게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 지급한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 예. 물론 근로소득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근로소득을 모아서 만든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아들의 주소가 아들은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이미. 예.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보니까 매매 이전부터 거주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 그 입주자 명부에는 오래전부터 자기 주택이니까 자기 주택에서 살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주소지는 매매 계약서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정을 해보건데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여기서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 되니까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실제로는 여기 세입자가 있는 거죠. 근데 세입자한테 너는 여기 주민등록 옮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 살고 있는데 매매계약서를 쓸 때 보니까 매매계약서 쓸 때는 뭐 쓰다 보면 자기 실제 주소지를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실제 주소지를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실수 같아요. 그리고 방이 3개인데 방 한 개에 누가 거주하는지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거주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 방 3개인데 방 2개는 그 아들이 쓰고 방 하나는 다른 사람이 쓰는데 다른 사람이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아니라면 완전 다른 가족이라면 다른 가족이 아파트 그 내에서 방 2개는 이쪽 사람이 쓰고 방 하나는 딴 사람이 쓰는 이런 거주 형태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계약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팔고 그러면 이때 아버지 소유가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전세계약은 이때 체결됐다는 거예요. 매매하면서 즉시 이게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유자의 지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매매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이 되기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건 믿을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쭉 내용을 보면 좀 깔끔하지는 않죠.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일반적으로 이 가족 간의 매매 거래에 대해서 또는 가족 간의 뭐 유상 어떤 뭐 전세 보증금이나 뭐 이런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직계존비 속한 상호 간의 채권 채무를 가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 예.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돈을 줘야 되는데 임대보증금하고 상계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름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이후에 해당 채권 채무를 실제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나갈 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현실이. 예. 물론 지금은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채무가 이상하다 그러면 전산에다가 수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임대차 계약이 그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납세자에게 이 채무를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세관청이 그 채무를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실제로 상환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왜 그러한 거래를 했는지 그 배경이 뭔지 도대체 왜 그렇게 아들이 거기 임대보증금을 팔면서 돈을 다 받고 나가지 왜 자기가 임대차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전체 거래 금액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 임대보증금이죠.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억에 팔았는데 10억에 팔고 뭐 8억을 전세보증금을 했다 그러면 이 10억 중에 8억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또 뭐 이거는 임차 보증금이지만 어쨌든 그런 채권 채무의 존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금융기관이나 비롯한 다른 유사기관에 확인이 가능한지 공적 기관. 물론 여기서는 그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니까 얼마든지 뭐 조정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해석이 좀 다른 게 아버지가 주택을 샀으면 주택이 있으니까 이 임차보증금을 갚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증여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의 주택을 자가 매매를 하면서 부를 임차인으로 한 경우에 그러면 자는 나중에 부가 이 퇴거를 하면 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무슨 돈으로 내줄래? 너 능력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주택이 내 주택인데 그럼 첫 번째로는 타인에게 임대해서 그 임대보증금 받아가지고 이걸 내주면 되잖아. 또는 도저히 안 되면 이 집 팔아서 내주면 되잖아. 그런데도 이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여부를 따진다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는 이거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해당 시기 또는 그 지역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그런 관행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는 또 그렇게 말도 안 된다. 무슨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임차인으로 해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해주냐. 그럼 말이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 전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및 구체적 현황. 이런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또는 그것에 따른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일부 이런 판단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지금 양쪽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도 보통은 거꾸로 나오죠. 이렇게 된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매매 계약서, 무슨 전세 임대보증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과세관청이나 법원은 오히려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이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입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데 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멀쩡한 집을 왜 그거를 사가지고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주고 그랬냐는 거죠. 전세로. 그러니까 취득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게 뭐 왜 샀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 중에서 임차보증금으로 가름했는데 이 가름한 부분이
임차 보증금으로 가름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상당 차지한다. 상당 부분.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 주민등록 소재지와 아파트 입주자 명부가 달라서 아들이 실제 거주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아들이 아마도 거기 살다가 2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뭐 주소를 옮겼다든지 뭐 어떻든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방 3개인데 방 2개는 아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1개는 제3자가 거주한다는데 이게 이례적이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 이례적이다. 그래서 실제 임대차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매매대금과 임대보증을 상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뭐예요? 증여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의 주택을 자한테 매매하거나 매매할 때 우리가 증여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0억짜리인데 여기 지금 보증금이 한 6억 정도 돼요. 보증금이 한 6억 일반적으로. 근데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임대보증은 6억짜리인데 이걸 아들에게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면 아들은 이거를 10억 주고 사야 되는데 저가 매매를 하면 7억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억에 사면 6억을 아버지가 전세로 6억에 사시면 그러면 아버지는 이사를 안 가도 되잖아요. 이걸 아들한테 팔고 이사를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아들한테 넘어가고 아들은 7억 중에서 6억을 뺀 1억만 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서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이거를 다 부인한다는 건 아닌데요.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서와 요 임차계약서 그다음에 그 전후의 사정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분처럼 생각지도 않은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